민주당 지도부가 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습니다.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민주당은 대대적인 쇄신 작업에 나설 예정인데 이사 공급 대책과 이해충돌 방지법 입법 등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보선에서 국민의힘 압승을 이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약속했던 임기를 마치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승리를 자신들의 승리로 착각하지 말라며 국민의힘에 낮은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의가 수용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곧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정세균 총리 등 국정 쇄신용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야당의 압승과 여당의 참패로 끝난 4.7 재보선 결과를 분석해보고 새 판짜기에 돌입한 정치권 동향과 대선 전국을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정권 심판 여론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습니다. 철저하게 성찰하고 혁신하겠다며 앞으로 민주당의 대대적인 쇄신도 약속했는데요.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전당대회를 실시해 차기 지도부를 조속히 구성하고 이사 공급 대책과 이해충돌 방지법 등의 입법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보선 참패 성적표를 받아든 민주당. 결국 지도부가 총사퇴했습니다. 새 지도부가 꾸려진 지 8개월 만입니다.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합니다.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을 비롯한 지도부 전원은 국민 앞에 재차 고개를 숙이며 당 쇄신을 다짐했습니다. 철저하게 성찰하고 혁신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됐다고 할 때까지 당 내부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 패배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를 내로남불과 온종주의로 보고 당 내부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워 앞으로 내로남불 사례에 원칙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사 공급 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입법 행정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 최우선 과제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민심에 부합하는 당 혁신을 이끌 새 지도부 구성 일정도 확정했습니다. 원내대표 선거는 오는 16일, 당대표를 선출할 전당대회는 다음 달 2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다음 주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는 3선 중진인 도종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로 이후 전당대회 전까지는 신임 원내대표 중심의 비대위로 운영합니다. 민주당은 민의 대성격인 이번 선거에서 차가운 민심을 확인한 만큼 당장 정권 재창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도부 교체뿐 아니라 정책 기조 전반을 재정비하지 않는다면 내년 3월 대선은 물론 6월 지방선거도 힘겨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4.7 재보선을 승리로 이끈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약속대로 오늘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놨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자기혁신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제 내년 대선을 이끌 새 사령탑 선출에 나섭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10년 만에 서울시장, 4년 만에 부산시장 탈환에 성공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박수를 받으며 물러났습니다. 지난해 6월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4.7 재보궐선거까지 10개월의 임기를 마치면 떠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 겁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승리해 정권 교체와 민생 회복의 기반을 만들었다며 이제 자연의 위치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자기 혁신의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자신들이 승리한 것이라 착각하면서 개혁의 고삐를 늦춘다면 당은 다시 사분오열하고 정권 교체와 민생 회복을 이룩할 천재일우의 기회는 소멸될 것입니다.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 주호영 원내대표도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뻐서 지지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 정권이 워낙 민심과 어긋나는
폭정을 하기 때문에 심판한 것이다. 행동 거지라든지 이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더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물러난 만큼 국민의힘은 이제 새 당대표 선출 작업에 착수합니다. 정진석, 조경태, 서병수, 홍문표 의원 등이 이미 당권 도전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기가 다음 달 말까지인 주 원내대표가 당대표에 출마한다면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앞당겨 치러질 수 있습니다. 늦어도 다음 달까지 당대표를 비롯해 원내대표 등 새 지도부 선출이 완료되면 국민의힘의 시선은 이제 내년 대선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대선을 진두지휘하고 정권 재창출이라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되는 새 지도부에 이름을 올리기 위한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4.7 재보선 결과에 대해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등 돌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조만간 개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적 쇄신으로 정권 말 악재를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국정운영 동반자인 더불어민주당의 재보선 참패 결과에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더 낮은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선거 참패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부동산 부패 청산에 매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형식적인 사과로 넘길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내각 총사퇴 등 국정의 전면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무능과 부패로 나라를 망치고 내로남불의 위선으로 국민들 가슴에 피눈물 흘리게 한 국정의 전면 쇄신 그리고 내각 총사퇴 단행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정의당도 문재인 정부가 참패한 선거로 규정하고 국민의 요구대로 부동산 부패 청산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기 자신에게 참패한 선거입니다. 민심은 배를 띄울 수 있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킨 선거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국정 동력 확보가 쉽지 않아 보이는 가운데 민심 수습을 위해 조만간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 출마를 위해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정세균 국무총리에 대한 후임 인사를 시작으로 인적 쇄신에 나설 것이란 전망입니다. LH 사태로 이미 사의가 수용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농림부, 산자부 등 이른바 장수 장관들도 교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180석을 휩쓸며 완승을 거뒀던 여당이 이번에는 야당에 그야말로 참패했습니다. 이로써 5년간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승을 이어온 여권의 승리 행진이 마감됐는데 이번 선거 야당의 완승 배경을 한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국민의힘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포인트, 박형준 부산시장은 30%포인트에 가까운 차이를 벌리며 압승했는데 오 시장은 특히 서울 25개구 전 지역을 석권했습니다. 압승을 거머쥔 두 시장은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상대방을 앞섰는데 특히 승리의 중심에는 1년 만에 싸늘하게 돌아선 젊은 표심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의 56.4%, 61.1%, 과반이 넘는 지지를 보냈던 20대, 30대들이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변모한 겁니다. 부동산 폭등, 재보선 한 달여를 앞두고 터진 LH 사태 등에 대한 젊은 층의 불만이 정부 여당에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부동산 분노 민심은 지역별 투표율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부동산에 민감하고 보수 지지세가 강한 서초, 강남, 송파, 이른바 강남 3구는 투표율 60%를 웃돌며 1위부터 3위를 기록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 지역에서 박영선 후보의 2배가 넘는 표를 얻어 차이를 크게 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부터 1년 3개월 남은 공식 임기에 들어간 오세훈 박형준 시장이 순조롭게 시정을 운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시 의원 109명 중 101명이, 부산시 의원 47명 중 39명이 여당 소속이어서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시와 의회의 긴장 관계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재보궐선거 결과 서울 부산 시민들의 마음은 정권 심판에 있었습니다. 대선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 이 흐름을 이어가려는 야당과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여당의 정치적 행보는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한도영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7박 9일간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박 의장은 중앙아시아 정치 지도자들과 신북방 정책 추진을 위한 경제 협력 확대를 다짐했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1992년 양국 수교 이후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는 첫 방문이고, 우즈베키스탄은 코로나19 이후 첫 외국 국회의장의 공식 방문입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 대통령과 의장과 회담을 펼친 박 의장은 대규모 기반시설 건설과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국가와 경제 협력을 이끌어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 정책의 외연 확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특히 에모말리 라우몬 타지키스탄 대통령과는 현지 자원개발 참여를, 올해 중으로 우리 한국 대사관이 두샨베에 들어서고, 그리고 ODA 부상협력 관계가 대폭 증강될 것이며 코이카 주재원이 상주하게 될 것입니다.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탄 대통령과는 직항로 개설을 약속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는 대로 직항로선이 되면 훨씬 많은 분야가 관광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길을 통해서 양국 간의 다양한 협력의 분야가. 박 의장은 샤브카트 미르지우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는 한국 기업의 무바렉 발전소 등 대형 프로젝트 참여 협조를 당부했고, 탄질라 나바르예바 상원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지난 1월부터 양국이 협상 중인 무역협정의 조기 타결을 촉구했습니다. 협상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중앙아시아와 맺는 첫 스텝 협정은 양국 관계를 더욱 경제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의장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중에 재외동포와 고려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그들의 애로사항도 적극 청취했습니다. 박 의장은 재외동포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고려인 4세대의 한국 국적 취득 간소화 같은 건의사항을 정부가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이 이번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언론의 편파성을 지적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래된 언론의 편파성이 이번 선거에서 더 심했다며 내년 대선에서도 민주주의의 큰 침해 요소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제기된 여러 부동산 의혹들을 거듭 거론하며 사실만큼은 공정하게 따져주는 언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부작용 논란에 정부가 예방접종을 보류하기로 한 것을 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안전하니 안심하고 맞으라던 정부의 말이 허언이었냐며 정부가 자신해온 11월 집단 면역이 영영 멀어지게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수차례 대책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늑장 대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재보선 과정에서 자신이 약속했던 국민의힘과의 합당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난 100일을 돌아보고 당원들을 만나며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게 우선이라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야권 통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안 대표는 정권 교체가 가능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기준에 두고 야권 인사들이 뜻을 모은다면 쉽게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 국민통합위원회가 정치분과위원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 정당제도 개편을 논의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당대표제 병행이 극단적 진영 정치를 야기시켰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개방형 선출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국민통합 입법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국회 국민통합위원회는 오는 21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정치제도 개편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동길 기자, 어서 오십시오. 4.7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결과는 오세훈 후보가 18% 이상 차이로 압승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변은 없었다. 또 특이한 이슈도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사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기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의 그 여론조사 차이가 한 20%포인트 차이가 났었거든요. 네. 그 여론조사가 이번 선거에 그대로 반영이 됐고 또 그대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선거 전날 그 민주당의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3%포인트 정도의 박빙 승부를 예상을 했었고 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두 자릿수, 네.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1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날 거다, 그렇게 이길 거다 예상을 했었는데 결국에 국민의힘 지도부의 예상이 적중했네요. 네, 여야의 조금 예상이 표차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위원장이나 김종인 비대위원장 또 네. 조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은 선거를 치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 추이라든지 민심의 동향 또 현장 분위기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네.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박빙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래야 표를 조금 더 모아야 하는 급박함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투표를 독려했던 선거 전략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며칠 사이에 여론조사 격차가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하는 좀 의심을 좀 했는데 네. 계속 그 민주당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이미 판세가 기울었다고 본 것은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전략 정책 위주로 박 후보에 대한 힘을 실었었거든요. 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선거는 전직 시장의 성추행 문제로 치러지는 선거인데 이 이슈를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코로나19 대응 정책 그리고 박영선 후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이 박영선 후보 브랜드로 무마시키고 또 그 이슈를 전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언제부턴가 민주당 선거 운동을 보면 이런 그 서울의 미래를 제시한다거나 정책을 알리기보다 내곡동 땅 의혹에 집중한다거나 아니면 거짓말 이런 프레임을 짜면서 그런 쪽에 좀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프레임을 짜면서 집중하던 바로 그때 그 시기에 이제 LH 사태가 터지고 네. 그에 대한 이제 역공으로 민주당은 이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에 이제 공세에 치중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사실 그 LH 사건이 터지기 전에 그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네.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는 거의 박빙이었습니다. 그 오차 범위 안에서 엎치락 뒤치락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빙으로 가겠다, 이제 비등비등해지겠다 했는데 LH 사태가 딱 터지면서 그 이후에 나온 첫 번째 여론조사는 10%포인트 차이가 났고요. 그다음부터 15% 차이가 나면서 네. 이제 점점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전략적으로 좀 전략적 수정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과의 전략도 나오고 또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이런 읍소하는 전략이 나옵니다. 사실 이때쯤에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 박영선 후보의 그 지지율이 많이 나오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확신이 들었던 게 바로 그 지점이었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민주당이 정강 정책을 수정하면서 이제 박 후보와 박영선 후보를 서울시장에 출마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 지난 총선에서 180석에 이제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LH 사태가 터지면서는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점점 더 이제 그 선거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사과를 했는데 이때는 좀 타이밍상 좀 늦었죠. 선거는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유권자들은 이미 그 전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과하기 전에 이미 마음을 정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여론조사의 추이가 그대로 선거로 이어진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대해서 정권 심판론을 주장했던 게 주요한 셈이네요. 네, 야당에서는 선거 때마다 들고 나오는 게 정권 심판론입니다. 그렇죠.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도 그랬고요.
또 지난 21대 총선에도 1년 전에도 그랬는데 그때는 오히려 역풍을 맞았죠. 정권 힘 실리기에 국민들이 정권에 힘을 실어주면서 오히려 정권 심판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는요. 국민의힘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동안 쌓였던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게 좀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생각나는 사건들만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딸 입시 의혹, 또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결, 또 추미애 아들 의혹, 또 부동산 비리 LH 사건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서 뭐 하나 또 속 시원하게 해결된 게 없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계속 남아있는 게 이런 사건들. 근데 여기에 또 LH 또 의혹까지 터집니다. 가뜩이나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든지 전월세 가격 상승, 국민들은 힘들어요. 또 마음도 아프고 그런데 또 불공정한 이 부분까지 들어오면서 또 부동산 상승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이제 이런 것들이 도화선이 돼서 이번 선거에 표출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선거 중에도 악재가 터졌죠. 김상조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든지 박주민 의원의 그 전세 가격 상승, 이런 내로남불 이런 것까지 터지면서 민주당이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에 악재까지 터지면서 참패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정권 심판론이 주요할 때도 있고 또 네. 이제 역풍을 맞을 때도 있고 선거에서 그렇군요. 이번 선거는 또 이게 단일화가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결국 이 단일화의 최대 수혜자는 오세훈 후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선거는 이제 바람을 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바람을 탔습니다. 또 단일화 같은 경우도 그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우리들의 기억 속에 있는데 범여권에도 이제 단일화를 했어요. 그 박영선 후보라든지 김진애 후보가 했는데 지금 우리 머릿속에는 김진애 후보는 어느 순간 사라져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오세훈 후보는 또 이게 돌아보면 당내 경선부터 이제 바람을 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상대적 열세를 딛고 나경원 후보를 이겼거든요. 오 후보는 이때부터 지지율이 상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야권 후보들한테 계속 밀리고 민주당 박영선 후보한테도 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이제 나경원 후보를 이기면서 이제 급상승을 하게 되고 지지율이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과정에서 이슈몰이에 성공을 하면서 단일 후보로 선출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확실히 탄력이 붙었고요. 또 이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가 지난 2016년도에 그 종로구에서 정세균 지금 국무총리죠. 정세균 의원과 한번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론조사에서 한 18% 차이로 이기고 있다가 막상 선거에서는 졌었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그 유세 일정들을 보면 안 가는 곳이 없이 곳곳을 서울 지역 곳곳을 누비는 것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 선거 운동들이 주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승리의 발판들이 승리의 요인들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10년 전에 사퇴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의 이제 선거에서 낙선하고 이번에 다시 이제 승리를 했는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의 압승 요인을 오늘 이슈 분석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김동길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한하게 정치톡 시간입니다. 4월 8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선거 이후 말말말입니다. 재보선 결과 참패와 압승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여당과 야당. 당 차원에서는 내부 수습과 향후 진로 모색에 들어갔지만 개별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아직도 선거의 후유증이 여전한 모습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개표 과정을 지켜본 여야 정치인들이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남긴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죠. 180석 여당이라고 하는 무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준 선거라고 봅니다. 선거 기간 내내 느꼈어요. 종아리 걷어라. 다르고 됐고 입 딱 다물어라. 이 느낌이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다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바다고 정권은 일확천주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이 민심의 무서운 것을 실감하면서 저희들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그냥 이렇게 승리에 취해가지고 어떤 그런 역할들을 못 해내게 되면 다시금 해처리가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네, 결은 달랐지만 승자도 패자도 공통적인 의견은 바로 민심이 무섭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어젯밤 SNS를 통해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는 옛말을 거듭 절감한다면서 민심이 두렵다라는 글을 남겼고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민심은 무섭고 현명하다면서 국민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반면 이번 선거 결과를 조금 다르게 바라본 이들도 있는데요. 손혜원 전 의원은 지난해 총선 승리는 자기들이 잘나서 된 듯 설쳤는데 이번엔 누구 탓하나 보자라면서 민주당의 전략 실패를 꼬집었습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4년 만에 이겨보는 눈물겨운 승리라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서 정신 차리고 차분히 주변 정리하시라라는 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총선 이후 정치권에 또 한 번 큰 파장을 불러온 재보궐선거. 하고 싶은 말도 할 말도 많겠지만 이제 중요한 건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살피고 반영하는 일이 아닐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1%의 벽을 넘어선 후보들입니다. 이번 재보선이 사실상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강 구도로 치러졌지만 많은 군소 후보들 중에서도 이렇게 어렵다는 마의 1%대 득표율을 넘어선 후보들이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모두 12명의 후보자가 출마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에 이어 3위를 기록한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후보. 득표율 1.07%를 기록하면서 소수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 가운데 유일하게 1%를 넘겼습니다. 이번이 7번째 선거 도전인 허 후보 스스로도 득표율 1%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출마 때마다 독특한 공약으로 존재감을 과시해온 허 후보. 이번 재보선에서도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다. 도둑이 많을 뿐이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죠. 또 미혼자에게 매월 연애수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연애공명제 등의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워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모두 6명의 후보자가 출마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박형준 후보와 김영춘 후보에 이어서 보수 농객 출신인 자유민주당 정규재 후보가 1.06% 득표율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정 후보는 이번이 첫 선거 도전인데도 1%를 넘겨서 언론과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언론인 출신으로 유튜브 방송 정규재 TV를 운영하고 있는 정 후보는 진짜 보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부산을 부산 자유특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앞세워 부산의 보수 민심을 자극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틈새 속에서 군소 후보로 득표율 1%대를 넘어서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요. 다양한 공약과 정책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는 후보들이 많아지는 것도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강은항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토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선 기자님께서 먼저 발제해 주신 주제 오늘의 말씀해 유일한 주시죠. 주제죠. 여당 네. 참패로 끝난 4월 네. 7일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결과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최종 투표율 56.8%, 뜨거운 열기 속에 치러진 이번 4.7 재보궐선거였는데 국민의힘 오세훈, 박형준 두 후보가 압승을 했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의 큰 격차가 났었는데 투표율이나 각 득표율에 담긴 의미, 먼저 전체적인 총평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끼리 대화방이 있다고 그래요. 그 안에서 선거 어제 밤에 주고받은 얘기를 누가 좀 전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이번 선거 우리가 이긴 게 아니다. 여당이 스스로 진 것이다. 이 선거의 본질을 아주 꿰뚫는 그런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딱 1년 전이죠. 4.15 총선에서는 사실 그때 문재인 정부 심판 선거가 될 뻔했는데 코로나를 가지고 좀 정치에 보수 야당에서 이용하려고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그 야당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무려 180석이나 했었죠. 그런데 정확히 1년 만에 뒤집혔죠. 이번에는 이제 보수 야당이 뭘 특별히 잘한 건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자충수, LH 사태에 대한 그 대처를 잘못하고
제대로 사고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스스로 좀 패배를 자초한 그런 선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약간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야당이 잘한 게 있죠. 그런데 작년에는 야당이 잘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것만 있고. 그건 무슨 뜻이냐면 작년에는 사실은 공천 파동이 있었잖아요.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야당이 굉장히 총선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공천 파동까지 겪으면서 더 나락으로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제가 잘한 게 있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네. 아무 자충수를 두지 않았어요, 야당이. 여당이 자충수를 두는 와중에 야당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도 결국 잘한 거다. 뭐 아마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지금 그런 평가를 좀 받고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뭐 공천 파동이나 이런저런 그 구설에 휘말려서 선거를 망치고 그랬거든요. 지금 네. 국민의힘 전신들이. 근데 이번에는 그게 없었다. 아마 그 대목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공로가 좀 인정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선거라는 거는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누구 한쪽이 잘하면 만약에 다른 쪽이 더 잘하면 그쪽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1개월 앞으로 다가선 대선도 결국은 누가 자충수를 덜 두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이런 여당의 생각을 합니다. 자충수는 어떤 거였습니까? 아니, 여당의 자충수라는 건 지금 바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LH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 부분을 전공법으로 대처했으면은 지금과 같은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봐요. 근데 네. 그게 아니고 오히려 뭐 5년 전부터 조사를 하겠다는 둥, 무슨 뭐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둥, 이게 이제 유권자들 입장으로 보면 자꾸 물타기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까지 거기에 그 첨부가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공법이 아니라 물타기에 이제 실패를 했다. 예. 여당이 잘못한 건 조금만 제가 추가를 해볼게요. 사실은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 때부터 좀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 여러 가지 좀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좀 선한 정부다, 착한 사람들이 모인 데다. 그런데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 물론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긴 했지만 뭐 자녀를 뭐 이렇게 특혜로 뭐 입학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났거든요. 또 뭐 네. 사모펀드에 뭐 돈을 넣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문재인 대통령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건 좀 잘못된 거다라고 좀 잘못을 인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좀 버텼죠. 이거 반대하면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거다. 이제 이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면서 이제 그게 이제 좀 누적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어느 정치학자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복싱을 할 때 마지막에 그 결정타 맞는 장면만 보면 안 된다. 그 전에 이 잽을 여러 번 맞으면 다리에 힘이 풀린다고 해요. 그 상태에서 이제 결정타를 맞으면 무너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LH 사태는 마지막 결정타였지만 이미 그 전에 그 잽에 해당하는 그 여당의 악재는 조국 장관 또 윤석열 추미애 뭐 충돌 이런 것 또 부동산 값을 잡지 못하고 아파트 값이 올라갔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제 보수 성향이 강한 강남 3구의 투표율이 가장 높게 나왔는데요. 부동산 재건축의 이제 그 이슈에 민감한 지역인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민심이 이번 재보선에 가장 큰 변수였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까요? 뭐 가장 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상당히 중요한 변수였던 건 맞습니다. 일단 강남 지역 유권자들이 뭐 보수 야당 선택하는 거는 이해관계에 따른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민심이었다고 봐야 되고요. 저는 그 부분보다 강북 또 이제 세대로 보면 좀 어떤 청년층, 중도층 이쪽에서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했기 때문에 네. 지지할 마음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뭐 지지 정당을 바꿔서 국민의힘을 찍은 것 같지는 않고요. 투표할 마음이 없어졌다. 그래서 아예 투표장에 가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후보들을 찍거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심판받은 측면. 결과적으로 이제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중도층하고 젊은 층의 마음이 좀 많이 떠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도 우리가 뭐 이뻐서 이렇게 이번에 승리한 게 아니다. 그렇게 좀 언급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왜 상대적 얘기를 했잖아요. 어차피 선거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후보가 있으면 차악의 후보가 당선되겠죠. 그 사람은 객관적으로 보면
별로 좋지 않은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개념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국민의힘이 반사적 이익도 저는 상당히 얻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무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25번을 정책을 내놨어요. 그러면서도 제대로 된 뭐 정책 실패 같은 건 제대로 인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25번이 아니다. 먼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모두가 다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본인은 25번의 대책 자기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뭔가 하여튼 인정하지 않고 인정할 부분을 객관적으로는 인정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 유권자들한테는 무언가 자꾸 우기려고 한다는 쪽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누적되니까 이 정부는 뭐 잘못을 해도 이게 뭐가 잘못이야 라는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온다. 이런 게 이제 뭐 내로남불 얘기를 비롯해서 뭐 우의선, 무능 뭐 이런 것까지 다 겹치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민주당이 기대했던 샤이 진보는 없었습니다. 민주당의 전략과 전술이 모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민심 외에 가장 뼈아픈 실책은 뭐였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아니 제가 볼 때는 뭐 역시 어떤 그러니까 수요 억제 우위주의 정책. 뭐 그게 저는 가장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급도 확대를 해가면서 뭐 수요도 일부 억제하고 이러면서 좀 뭔가 부동산 급등을 막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 같은 때 보면 잘 아시지만 뉴타운 정책을 펼쳤단 말이죠. 그 뉴타운 정책이 여러 논란이 있지만 공급을 확대한 측면은 틀림없이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부동산 가격이 서울에서 하향 안정세를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사실은 계속해서 수요만 억제하는 정책을 취하고 공급을 제대로 늘리질 않았어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 어차피 한정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땅도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꼬여졌다. 그래서 이제 지금 와서는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급 확대 계획을 세우더라도 이게 부동산이 또 뭐 진짜 누구 말대로 금방금방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차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을 지금 한 몸에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요 억제 중심 정책이 실패했다. 저는 이제 선거 전술 부분 하나만 좀 추가를 할게요. 뭐 이제 샤이 진보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 자체가 좀 이상한 말입니다. 부끄럽다 이 얘기인데 사실 샤이 보수는 있을 수 있어요. 명분에 좀 딸리지만 명분이 좀 부족하지만 돈 때문에 내가 여길 찍는다. 근데 여론조사에서는 답을 못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샤이 보수라는 말은 있는데 샤이 진보라는 말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마지막에 투표 독려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말이고요. 이런 게 있어요. 이번 선거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이제 민주당 쪽 현역 시장들이 거리가 되면서 치러진 선거입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이걸 전공법으로 치렀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캠페인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해야 그래도 뭐 안정적으로 시장을 할 수 있다라든가 우리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생태탕하고 이제 페라가모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부정적인 상대 후보 흠집 내기를 하다가 유권자가 더 화가 났죠. 그래서 표차가 좀 더 벌어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여야가 이제 청년층 표심 잡기에 주력을 했는데 오세훈 당선인이 2030 세대 남성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또 20대 여성은 박영선 후보에게 이제 조금 더 높게 나타난 양상이었는데요. 20, 30대 남성이 정권 심판론에 더 민감했던 이유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니 이게 이제 뿌리가 있는 얘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 그다음에 잘 아시지만 인천국제공항 사태, 인국공 사태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이런 부분에서 저는 20대가 그런 취업 같은데 가장 민감한 세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려운데 자 인국공 사태에 뭐 비정규직 정규직화 같은 걸 통해서 자기들의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그런 인상을 주었어요. 사실관계에 어떻든 간에 그렇게 되니까 조국 전 장관 사태부터 그런 공정과 정의의 관념에서 자기들이 뭔가 이 기성세대한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누적되니까 거기다가 이번에 LH 투기 의혹까지 불거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적으로 20대에는 관련은 없지만 자 또다시 우리는 이렇게 짓밟히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투표장에 많이 나오고 또 야당을 찍게 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성 남성의 차이는 글쎄요 뭐 아무래도 그 취업 분야에서 훨씬 더 민감한 쪽은
남성이겠죠. 아마 그런 점에서 여성 남성의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세대 얘기를 조금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40대고 20, 30대가 2016년, 2017년 촛불 국면에 연대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하고 문재인 정부를 세우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죠. 그런데 이 40대들은 지금도 아무리 문재인 정부 민주당이 잘못해도 국민의힘은 못 찍겠다 이런 세대가 이제 꽤 있고요. 네. 그런 유권자들이 꽤 한 절반은 아직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20, 30대들은 좀 다른 거예요. 아니 뭐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정부나 잘못하면 좀 혼을 내줘야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고요. 이제 20, 30대들이 기본적으로 좀 어떤 중도층 또 어떤 스윙 보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유권자죠. 애들이 유권자로 표현을 죄송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네. 나이 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뭐 애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번에 박영선 후보가 이제 그런 큰 실수를 해서 이제 주워 담지를 못했죠. 또 남자하고 여자가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거 사회학자들 얘기인데 20대 여성들은 또 상대적으로 남성보다는 또 약간 진보적인 입장이라고 하고요. 20대 남성들은 아까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취업이나 이런 사회 진출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이번 선거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주제는 최 의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보궐선거 관련 얘기인데, 자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이라는 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보궐선거를 분석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민주당 참패 이것이 정가에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인가 이 부분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 재보선 결과를 놓고 후폭풍이 아주 큰데요. 여야 모두 당 수습을 시작하면서 재보선 이후에 대선 전국을 위한 전열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 여야 지도부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으로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결과에 책임지겠습니다. 지도부의 총사퇴가 이러한 성찰과 혁신의 출발이 되길 바랍니다. 새로 선출된 지도부가 민심에 부합하는 혁신을 선도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가 민주당 혁신에 헌신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국민의힘은 근본적인 혁신과 변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투성입니다. 이러한 때에 국민의힘은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더욱 철저한 자기혁신의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네, 민주당은 일단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고 새 원내대표 경선 때까지 도종환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전당대회가 다음 달 2일에 이제 열리는데 민주당의 당 수습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김태년 그 대표대행이 얘기한 거, 저거는 1년 전에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우리가 봤던 장면이죠. 매년 어느 정당 중에 하나는 저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 1년 또는 2년 뒤에는 비슷한 그 현상이 다시 나타날까? 그건 역시 우리 정치권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데는 매우 취약하다. 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또 이제 도종환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해서 이제 16일이죠. 원내대표를 뽑고 5월 2일 날 전당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민주당 안에서의 변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와서 변화를 가져왔는데 민주당 안에서의 변화면 과연 그 변화가 이제 유권자들한테 얼마나 정말 환골탈태와 같은 변화로 느껴질까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저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뭔가 또 다른 평가를 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치권, 이게 여야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4월, 5월에 걸쳐서 여야가 다 내부 체제 정비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본인들만의 게임이 아닌 정말 유권자의 시각으로 한 번 더 좀 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개편이나 혁신이나 이런 걸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환골탈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2011년에 10월 26일 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무소속 후보가 이기고 나경원 후보가 졌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차기 대선 주자인 박근혜 비대위원장 세우고 당 이름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당 색깔 새빨갛게 다 바꿨죠.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 영입해서 경제민주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했을 때 이제 차기 주자를 미리 호출해서 당 혁신을 하는
이제 그런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좀 답답합니다. 지금 뭐 이재명 경기지사를 뭐 비대위원장으로 부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일종의 봉합입니다. 원내대표 선출하고 전당대회 5월 1일 하겠다라는 일정만 잡아놓은 거고요. 네. 이 혁신의 내용을 과연 어떻게 채울지, 또 어떤 정책 노선의 방향을 어떻게 뭐 쇄신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채워나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고 또 이야기를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 대통령은 국민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는 메시지를 냈는데요. 하지만 이번 재보선 결과로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좀 쇄신할 만한 개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개각으로 수습이 될까요? 어차피 선거 전에 개각을 좀 한다고 예고를 했었습니다. 한 2년 이상 올해 재임한 장관들이 있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특징이 분위기 쇄신용 개각은 하지 않는다. 이게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인적 개편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대선 주자로 뛰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국무총리 인사 수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장관 몇 사람 인사 수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꼭 뭐 선거 이후에 뭐 인적 쇄신 차원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좀 몇 사람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뀌는 모양은 곧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지만 뭐 그걸 이제 국민들이 과연 저게 쇄신용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평가를 할 거거든요. 네. 저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문 대통령이 평상시에 그런 걸 해오지 않았고, 근데 이제 이번에 지금 뭐 사실 내년 대선까지 따지면 11개월이고 만약에 인사청문회 같은 거 거쳐서 장관으로 취임한다고 하면 사실상 한 10개월짜리 장관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더라도 만약에 거기서 기존의 인사 스타일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물 또는 국민들이 눈에 확 띄는 인물을 기용을 했다, 또는 그런 사람을 총리로 기용했다, 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아마 좀 국민들의 눈길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한번 좀 지켜보죠. 뭐 네. 흔히 지금까지는 이제 문 대통령이 그런 스타일을 취하지 않았는데 네. 이번엔 어떤 그 개각을 만들어낼지 이런 것도 한번 지켜볼 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대한 예상인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킹메이커 역할을 할 것인지,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은 5월 달에 그 대표하고 원내대표를 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물러갔는데 다시 뭐 그런 정도의 지위로 오기는 어려울 거고요.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 아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거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결정할 일은 아니고 오히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손을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 아마 그쪽에서 고민을 하겠죠. 네. 그렇게 본다면 최종적으로 국민의힘과 만날지는 모르겠으나 가까운 시일 내에 국민의힘과 만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만나더라도 대표,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원장과 같은 이런 지위로 만나기는 또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제3지대에서 손을 잡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본인은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뭐 언론 인터뷰에서 그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전 총장이 뭐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못 만날 거 없다. 그런데 별로 그 모양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프로야구 감독도 아니고. 2012년에 그 박근혜 대통령 만들고, 또 문재인 대표 시절에 2016년이죠. 더불어민주당 일당 만들고, 또 이제 국민의힘 가서 뭐 또 서울시장 승리하고, 또 2020년엔 또 윤석열 대통령 만드나요? 네. 이게 우리가 언제까지 김종인 마술쇼를 봐야 되는 건지. 이게 본인이 정계 은퇴한 상태에서 영원한 권력은 없다라는 책을 쓰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좀 문제가 있다, 이제 좀 권력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내 마지막 소원이다, 이런 간절함을 갖고 책을 썼어요. 그래놓고 또 이제 현실 정치에서 호출을 하니까 가서 또 누굴 만들어주고. 네. 이거 별로 그 모양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현실 정치에서는 좀 손을 떼고 좀 그 어떤 사회 원로, 우리 정치 원로로서 좀 이렇게 훈수나 좀 두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네,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성 기자님부터 할까요? 예, 오늘 청와대 대변인이 총선 결과에 대해서 논평을 이렇게 했습니다.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여서 더 낮은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제 옛날 같으면 대통령이 뭐 당정 쇄신, 당정청 혁신 뭐 이런 것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 마지막까지 이제 산을 끝까지 오르는 심정으로 뭐 대통령 임무를 수행하겠다, 이런 얘기들
오래전부터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임기 말에는 역시 통합형 인선을 해서 어떤 그 안정적인 그 마무리, 국정의 마무리를 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그게 국민 또 일반 유권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떤 대통령의 어떤 혁신 의지, 쇄신 의지 같은 거를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결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선거 참패 민심을 받아들여서 혁신해야 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작년 총선 때 그 상황하고 이번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하고 이 두 개의 장면을 봐가면서 좀 상전벽해처럼 바뀌었다. 민심이.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갑자기 과거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이제 국민은 호랑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호랑이가 그래도 맹수인데 사람하고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갑자기 돌아서서 물 수도 있다. 그게 국민이다. 이 말이 생각나서 오늘 제가 국민은 호랑이다. 이걸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배를 띄우기도 하고 또 배를 업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민심이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그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 기자에서는 4.7 재보선 결과를 분석하고 새 판짝에 돌입한 정치권 동향과 내년 대선 전국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목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도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건조특보가 확대되고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재보선을 통해서 얻게 된 가장 큰 교훈은 민심은 늘 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정치권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